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4월 6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출연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었죠. 1부에서는 정윤회 문건 작성자인 박간천 전 경정 만나보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에서는 노영희 변호사, 또 아시아경제 장영진 법조팀장과 함께 1심 선고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위원으로 활약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4부에서는 봄이 온다 평양 공연에 기술팀으로 참여했던 최희성 PD 모시고 평양 공연의 후기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매일 밤 방송 마치고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의견 참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예스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6일 금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은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청와대 권력 서열을 폭로했던 박간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했던 말이죠. 기억하시겠지만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원 당시 박 전 대통령 찌라시에 나라가 흔들렸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 바로 잡았더라면 오늘 24년이라는 중형이 과연 내려질 수 있었을까요? 정윤회 문건의 최초 작성자로 알려진 박간천 전 경정, 현재는 아시아경제 편집국 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간천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아시아경제 편집국 전문위원으로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약 한 1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1년. 예. 일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잘 하시고 계세요? 적응은? 예. 어차피 언론이나 민정이나 나의 어떤 사회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유사하다고 봅니다. 유사하다고 보세요? 예. 본격적 말씀 나누기 전에요. 예. 박간천 전 비서관이 이거 문건 유출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 예. 2심에서는 집행유예. 예.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조홍천 전 행정관, 지금 국회의원이죠? 예. 같이 재판을 받았는데 조홍천 의원은 문건 유출에서는 무죄가 났고요. 예. 그래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었던 것 같은데. 예. 오늘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예. 다른 분들보다는 감회가 또 소회가 많이 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한때나 제가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역사에서 어떤 불행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제가 이를 끝까지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통감하고 좀 안타깝고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을 막을 기회가 3번이나 있었거든요. 이를 못 놓친 거죠. 예. 현재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2014년 11월쯤에 이제 비선 실세의 존재가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었고 그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당시 이제 박간천 행정관이 쓰셨던 그 보고서, 그게 이제 논란이 이제 커지게 된 계기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언론에 공개됐죠. 아, 모르는 사이에. 예.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때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또 그 전에 제가 이 보고서를 올린 예. 2014년 1월 6일 날 정도만 했어도 그 사전에 이런 보고서 유사한 보고서를 많이 올렸거든요. 예. 그때만 이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두 번째 기회였죠. 마지막 세 번째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면 놓치신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혹은 여러 번 기회가 있었다고 했었는데 이게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에까지 다 보고가 된 사안인가요? 네, 저는 분명히 제가 보고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언론에서 문제가 터지고 논란이 계속되니까 청와대에서 비선 실세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문건 유출 과연 누가 했느냐 이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몰고 갔거든요. 프레임을 전환했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 수사도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청와대의 의중대로. 예. 그런데 그 검찰 조사 받을 때 권력 서열이 이제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당시 청와대에 있었을 때 박관천 전 경정 생각만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사전 감찰업무를 약 13년 이상 수행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어떤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준엄한 권력의 의사결정에 비선실세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제가 받고 또 자주우지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느꼈죠. 이게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적절한 표현인가 의문도 가지만 어떤 정치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1+1이었다. 그래서 제가 틀리지 않는 비유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당시 했던 이야기는 그 보고서에는 최순실 얘기는 전혀 없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윤회 씨만 있었다. 아니죠. 원래 그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 그 보고서를 제가 처음 만들어보고 난 다음에 7, 8번 정도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7, 8개 버전이 있는 거죠. 첫 버전 때는 권력 서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조전 비서관께서 이거 영린이다. 영린이다. 계속 한 7, 8번 수정을 하면서 톤 다운된 거죠. 계속요.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보고된 것은 언론에 공개된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고된 거죠. 그러면은 그 농도를 조금 떨어뜨렸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그 말씀을 해줄 수 있나요? 맨 처음에 어떤 보고서였었는지? 그래서 제가 공무 수행 중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자세히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 처음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정농단에 국정에 개입해서 농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1, 2, 3이라는 이러한 지금 참 참담한 일이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 각종 버전이 제 컴퓨터에다 수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았죠. 그러면 검찰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때 그걸 갖다가 그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당신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작성한 문건이 맞느냐. 그래서 제가 아니고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안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내용은 제가 그때 검찰에서 조사받은 조선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나중에 재조사를 하든 뭐를 하든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건 때문에 또 경찰관 한 분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청와대에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회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유를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언론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회유가 있었고 회유를 한 사람은 민정에 누구고 회유를 받은 사람은 누구다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회유를 어떻게 받았는지 나올지 아직 밝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다 저는 밝히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회유를 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 앞에서 국민 앞에서 그런 진실은 다 밝혀져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박 의원께서는 어떤 회유인지 짐작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민정의 커리큘럼을 다 알기 때문이죠. 말씀을 못해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함께 구속됐고 징역도 20년, 24년 1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박 의원이 맨 처음에 언급했던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예. 정윤회 씨는 수사조차 받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직을 떠나 있는 제가 지금 누구의 사법적 처벌 문제에 대해서 감론을 박았으면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이 삽질 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죠. 황제 수사 원조가 정윤회다. 예.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질신문을 잠시 했었거든요. 이때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거죠. 신문하는 검사의 태도, 이를 대하는 정윤회 씨의 여유롭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면서 참 실세는 실세구나 하는 것 다시 한번 제가 집으로 느끼게 되었죠. 아, 박 의원과 정윤회 씨가 함께 대질신문을 했다고요? 예, 잠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예. 그런데 어쨌든 상계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예. 정윤회 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위치 추적을 해서 청와대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자세한 수사 과정에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제포폰을 갖다가 아주 여러 개 사용했지 않습니까?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과연 이런 부분도 수사가 되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전체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한때는 박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 아닙니까? 예.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에 안 나오고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대통령이 취임하면 여의도 광장에서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69조에 의해서요. 예. 그게 처음에 모두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나갑니다. 예. 나는 법을 준수한다. 법치주의 준수는 국민 앞에 엄숙을 하는 것입니다. 예. 민주사회에서 사법부는 조정되지 않는 갈등에 대한 마지막 보루죠. 이걸 무시해버리면 공동사회는 종교 위태롭거든요. 예. 그리고 현직 때 탄핵을 당하실 때 무슨 역헌거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상식에 맞는지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을 엮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지도 좀 약간 의문이고요. 사법부 판단은 설령 자신의 양심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존중되어야 우리 사회가 존립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굉장히 비밀스럽게 오픈되지 않은 생활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중궁궐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걸 좀 궁금해하는데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 지금 박 의원도 그렇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굉장히 좀 아끼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한 업무가 보면 옛날 같으면 대관 업무지 않습니까? 진언을 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대관원에요. 대관들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목이 부러져도 붓은 꺾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온 다음에는 자기가 한 일을 가슴에 묻는 것이 저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비망록이라든가 회고록이다 이런 거 쓸 생각은 없으세요? 그건 아직까지 제가 마음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실은 역사라는 것은 장차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렇죠. 실제적인 사실이 다 기록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국가를 운영하는 게 시스템으로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박 전 정권에서는 그게 아니었다고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만기 침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부터 도움도 받는데 즉 도움은 국정 보좌를 받는 것은 공식적인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 등 법률적인 정부주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 정치적 뜻을 같이 하셨던 분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서인하는 사람들이 공식 조직 의사를 뛰어넘어가지고 유부당할 정도면 이건 국정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거죠.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비선, 관관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자주우지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공익보다는 자익을 추구하죠. 그러면 국정이 제대로 운영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런 비선실세의 입김이 무서운 것을 실감하고 공식 조직인 대통령 비서실마저 올바른 건의를 하지 않고
이들 비전에 기대어가지고 자신의 자리 보존을 추구한다면은 아주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박 의원님의 그 글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예. 오늘 말씀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간천 아시아경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지 목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가지고 방송 중에 기침을 몇 번 해서 방송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중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데일리 핫 코너죠. 최강변기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노영희 변호사와 아시아경제 장용진 법조팀장이 함께합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방금 났어요. 났고 재판에 넘겨진 지 한 1년만 갔습니다. 1년 만에 이제 1심 판결이 났는데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 자, 두 분 일단 1심 판결에 대해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물론 인정된 뇌물 액수가 200억 정도인데 예. 뇌물이 아니지만 범죄 사실에 포함되니까 유죄가 인정된 그러니까 강요로 이렇게 저희들끼리 이제 사석에서 시체말로 삥 뜯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갈취한 거잖아요. 예? 갈취한 이동원까지 포함하면 500억 원이 훌쩍 넘는데 그런 것으로 보자면은 징역 24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행동이라고 본다면 뇌물을 받는 거나 갈취를 하는 거나 사실 죄질의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조계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25년에서 30년 정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조금 모자라지 않느냐,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 변호사님. 네, 원래 이제 판사님들이 뭐 다 알아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셨겠지만 뭐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 피의자의 신분이나 피의자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씩 잣대가 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형이 상당히 가벼웠었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이 사건을 촉발시킨 장 본인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근데 유죄를 선고함에 있어서 최순실 씨보다 뭐 겨우 4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최순실 씨는 사인의 지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할 수 있는 비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비난의 정도는 정말 격이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또 하나는 뭐 재판에 임하는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또 비춰봤을 때에도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너무 좀 약한 형이 선고된 것 같긴 한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사법부를 아주 무시하는 전략이었잖아요. 그런 것이었고. 지금 뭐 저는 뭐 30년 구형이 24년이면은 많이 나왔나고 했는데 지금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최순실이 20년인데 박 전 대통령 24년이면 짧은 거 아니야? 이렇게 비교하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의 사실 자체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많이 다르고 더 중요한 건 최순실 씨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일반 국민하고 대통령하고는 같게 취급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판결문에도 잠시 나오는 내용인데요.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 선출에 의해서 된 대통령입니다. 선출직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그냥
그냥 보통 사람하고 형량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죄질의 차이가 비난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간과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대통령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박 전 대통령 혐의가 대부분은 이제 유죄로 인정됐죠? 그렇습니다. 네, 일부 무죄가 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부 무죄 난 걸 좀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무죄가 나는지?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광고 발주 요구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KT라든지 또 포스코하고 몇 군데에 이제 광고 발주를 강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무죄가 났습니다. 직권남용 무죄인 거죠? 직권남용에서도 무죄고요. 강요죄에서도 일부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죄가 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그룹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영재센터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일부 무죄된 걸 좀 알려달라고 하냐면 지금 판결 때문에 또 네티즌들도 많이 부글부글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삼성 거는 다 빼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롯데, SK는 유죄로 하고 삼성은 무죄다. 이걸 오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삼성 관련해서는 승마 지원과 관련된 비용 일부를 빼고는 사실은 다 이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인데 네. 기본적으로 왜 그런 선고가 가능했냐면 이 사건 자체를 제3자 뇌물죄라고 보고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해당 기업에 현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봐야 된다. 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검에서는 실제로 승계 작업이라고 하는 현안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승계 작업과 관련된 포괄적 현안도 없었고 개별적 현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된 건데 그래서 그 영재센터 후원 관련해서 역시 무죄가 나왔죠. 하지만 롯데와 관련해서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는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사실은 부정한 청탁이 필요한 것도 맞았는데 이 롯데는 당시에 그 형하고 동생하고 간에 이제 싸우는 과정 중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롯데월드 타워 지점의 그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다. 그런데 그 현안과 관련해서 그 신동빈 회장이 이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었고 대통령 역시 인식하고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하여 묵시적으로 서로 간의 대가 관계가 인정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롯데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롯데와 관련해서 그 70억 지원받은 금연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강요죄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이걸 또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강요죄가 박 대통령에게 인정이 된다면 롯데 입장에서는 피해자라고 하는 주장인데 어떻게 피해자한테 뇌물을 준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분을 같이 얘기할 수 있겠느냐. 네. 이 사람은 강요에 의해서 돈을 준 희생양 아니냐. 사실 그렇게 보는 게 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부분이 있는 거죠. 법원의 잣대가 좀 이중적인 게 아니라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는 현안이 있다 그랬는데 삼성은 또 승계 작업 그룹의 사활을 건 현안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또 삼성의 현안 특히 승계 작업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으로는 분명히 현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인식과 또 법정에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증거를 위해서 어떤 이런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훨씬 보통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증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제일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서 이 국민연금이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결정적인 문제였는데 네. 이 문영표 장관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대통령은 빠져나갔느냐. 똑같은 얘기를 했을 텐데. 다만 이런 점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생각보다 이 방어를 잘 폈다. 방어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찝어서 하나하나 그 탄핵하는 방법을 썼었는데 그 방법이 의외로 잘 먹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조금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고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삼성과 관련해서 항소심 선고에서 이 부분이 무죄가 나면서
이것이 지금 1심의 김세윤 부장판사한테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자, 자연스럽게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용표 이사장은 구문제 때문에 유죄가 났는데 이 판결은 지금 그 정반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 해석을 한 것이 문용표 이사장뿐만이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재판에서는 그건 다 인정했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한 판결 선고할 때에 김세윤 부장이 마찬가지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게 직접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그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추단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정황 증거. 간접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1심 재판부에서는 사실 안종범 수첩을 인정했거든요. 근데 다만 2심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만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1심과 2심 즉 하급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이렇게 1심과 2심의 판단이 서로 다를 때에는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같은 곳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아직까지는 ING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사님들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좀 따졌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라고 했더니 좀 따지지 마세요 좀. 아니 원래 저희는 그게 따지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근데 따져봤더니 참 묘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안종범 수첩이 인정할 수 있는 거는 그 안종범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대화가 오가갔다는 건 인정이 되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아니면 다른 재벌 총수들과 대화가 오갔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추론할 뿐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바로 그 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라는 부분만 강조한 것이고 김세윤 부장 판사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는 안종범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대화가 오갔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인정한 대화의 범위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럴듯한데 한편으로는 짜증이 살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장난하신다고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과연 어느 정도 수긍을 해줄 수 있느냐가 바로 이 판결, 바로 이 증거 능력 인정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또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판결하면서. 네,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본인의 결국엔 모든 책임을 결국엔 대통령이 져야 하는데 그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자꾸 최순실한테 속았다거나 혹은 자꾸 아랫사람한테 이 탓을 돌린다거나 자신은 잘 모른다거나 이런 입장을 보인 것하고 그다음에 재판에 잘 성실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자기의 죄 인정하고 했으면 많이 떨어졌을까요, 형량이?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그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형의 가중인자, 즉 가중해서 더 좀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태도를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출석하고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그거 자체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또 어쩌면은 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늘 판단을 들어보고 나니까 혹시 정말로 최순실 씨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된 거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 또 제가 들더라고요. 약간 제가 귀가 얇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대통령이 재판을 계속 거부해 왔었는데 오늘도 나오지 않았고 항소할까요? 오늘 국선 변호사가 말했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상의는 됩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직접 전화하지는 못했고 상의가 과연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속으로 드렸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혼자 자체적으로 사실은 항소할 수가 있어요. 항소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딜레마죠. 사실은 항소를 하자니 재판을 인정하는 거 꼴이 되는 것이고 또 안 하자니 확정이 돼버리는 꼴이니까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럴 때는 눈 감고 모른 척하고 변호인이 알아서 항소장 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혹시.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본인이 이제 또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박 전 대통령 측에도 항소 안 해도 검찰이 항소할 거 아닙니까? 검찰도 지금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표현을 보면은 최종적인 결론, 국민의
국민의 상식에서 납득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이나 국선 변호인 모두 항소의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한 이유가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었거든요. 1심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또 바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1185억을 구형했는데 10분의 1로 떨어진 것.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삼성에서 미르나 K재단에 지원한 지원금 204억이 무죄가 났고 또 그 뭐 장시호 씨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영재센터 관련된 부분도 무죄가 났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했던 내용 중에서 그 뇌물과 관련된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다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2배에서 5배 정도를 벌금으로 부과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72억 뭐 9,470만 원 뭐 그 정도 금액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180억 선고한 것은 한 2배 좀 넘는 금액 선고한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는 뭐 금액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닌데 다만 문제는 바로 그 검찰에서 주장한 그런 기소 내용과 다르게 벌금 액수가 이렇게 현저히 떨어지게 된 원인이 바로 뇌물죄와 관련해서 무죄가 많이 났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뭐 이 순간 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는 안 보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벌금 같은 경우도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량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그 구형을 할 때는 좀 많이 때리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봤을 때 검찰이 구형한 양의 10분의 1 정도 선고되는 사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벌금의 액수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뇌물 액수를 너무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0원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돈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환영 유치를 하게 되죠. 환영 유치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때우지 않고 몸으로 때운다. 즉 3년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더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판결문에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4년 받았는데 뭐. 그렇죠. 사실은. 게다가 또 다른 사건도 있으니까요. 그거 제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예, 좋아요. 역시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바로 답해 주세요.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상당을 뇌물로 받았다. 36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사실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천 개입 논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판결 선고가 났던 국선 변호사들은 만나지 않았지만 이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부분에 변호를 하고 있는 국선 변호사들은 만났거든요. 그건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그동안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국선 변호사들이 이제 선임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하나도 정보가 없어서 아마 만나서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역시 뇌물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1억 이상 받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라서 중형이 선고되겠죠. 만약에 유죄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거기서 중형 나오면 이거하고 합산하나요? 어떻게 합산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각각 이제 확정이 된 다음에 합산을 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더하기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정확히 더하기를 하죠. 그렇게 합니까? 24년, 7년이면 31년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막 그런 식으로 되죠. 저는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외형상으로 보자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가 있는 그 중범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무기징역 2개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물어봤더니 그렇지는 않고 이런 경우는 이제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사후적으로 만약에 같이 재판을 했다면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양형을 많이 깎아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합시켜서. 네, 병합시켜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30년 이상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30년 이상 최종적으로 나올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정리를 하자면 기소 시기가 달라서 1심에서는 같은 재판부에 병합을 못 시켰지만 이제 만약에 2심 재판부에서 서로 간에 속도를 잘 조절해가지고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두 사건을 병합시키는 것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판결이 또 나오니까 반드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문제는 지금 항소 관련해가지고 좀 복잡한 셈법이 들어있다는 거죠. 세월호 7시간 그 조작한 거 있잖아요. 보고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검찰이
대통령하고는 연관 안 짓고 있나요? 지금 현재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세월호 뭐 조작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그 관련 공무원들의 위증 논란이 사실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이제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회에서 위증죄로 고발해야 되는 또 부분이 있고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검찰에 몇 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가고 있는 단계다.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또 더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근데 우리의 목표로는 갈 수 있다면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의지는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약간 좀 네, 그거는. 네. 지금 오늘 판결이 났고 오늘 24년 그것도 1심 판결 났습니다. 아직 뭐 2심도 있고 대법원 판결도 남아있고. 근데 오늘 언론 보도에 벌써부터 사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한한 사람들이 왜 벌써 지금 이제 딱 1심 끝났는데 무슨 사면이 어떻고 얘기를 뭐 전두환 때는 어땠다는 등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사면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사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던 그 세력들한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느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줬더니 용서를 빌고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금 변명을 하고 있고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렇다면 반성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한테 사면이라는 있을 수가 없다. 사면 여부는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반성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사면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아마 교대역 그 법원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가 굉장히 심하게 열렸던 것 같아요. 열렸죠. 심하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열리긴 열렸는데 사실은 상당히 톤 다운돼서 물론 이제 모인 사람의 숫자가 적고 예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톤 다운된 게 아닌가 느낀다는 거죠. 노영희 변호사님 이런 말씀하시면 오늘 가시다가 좀 위험합니다. 아, 그럴까요? 저도 사실 말씀을 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것인데 숫자가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한 3,000명 정도 올 것이다라 예상했는데 그게 훨씬 못 미치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SF로 최지희님께서 남편 직장이 교대역 근처인데 그래도 탄핵 반대 집회 때문에 너무 시끄러웠대요 지금. 시끄럽긴 하죠. 저희 사무실도 그 앞이에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네, 맞아요. 그런데 사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지금 뭐 당장 사면 이게 하는 거는 이상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1심 판결 났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발의한 지금 뭐 개헌안 야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다 대통령 사면권 제한한다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헌에 어떻게 개헌할 것인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개헌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부 안에서 개헌된다면은 대통령 사면권은 제한된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막 결론까지 내려주시고. 훌륭한 진행이에요. 예. 자,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훌쩍 갔어요. 엄청 빨리 가네요. 네, 너무 스피드 있게 진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YTN 뉴스 FM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